생활법률 3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재산상속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37쪽입니다. 자, 법정상속 한번 보죠. 자, 상속법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상속이 있고 또 하나는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은 뭐고 유언상속은 뭐냐 하면 어떤 누가 상속인인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법정상속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으로 될 사람의 어떤 범위라든지 순위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하고, 유언에 의해서 누가 상속인인지 유언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언상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결정하는 것을 유언상속. 그러니까 상속법제에는 크게 이렇게 법정상속, 유언상속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법제에 의하고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우리 민법 규정만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순위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혈적,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돼요.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될지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유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유언사항이라고 하는데, 법에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법률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사항, 유언사항 이외의 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남긴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강의한 한 46쪽 한번 보실래요? 강의한 46쪽에 보시면 강의한 46쪽에 유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유언의 의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경우에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근데 이때 유언 사항에 뭐가 있냐 하면요.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친생부인, 인지, 옆집 사는 홍길동이가 사실은 네 형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죠.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위탁, 유증, 신탁. 요거만 유언사항이에요. 응? 이거 이외에 다른 사항은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근데 여기 상속인 있어요? 없죠.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제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법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정 상속만 인정하고 유언 상속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는 법정 상속만 인정하고 유언 상속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나라도 유언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그분은 왜 그걸 주장을 하죠? 이 유언 사항 중에 한번 보시면 거기 유증이라고 있죠. 유증. 요 유증이 유언으로 하는 증여예요. 증여는 뭐냐 하면 어떤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증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받는 게 매매.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하여튼 인도하거나 하고 재산권을 이전받는 걸 우리가 교환이라 그래요. 증여는 아무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 이게 증여예요, 증여. 근데 이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하는 증여야. 유언으로 하는 증여. 응? 유언으로 하는 증여. 근데 이 유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48쪽 한번 봐봐요. 강의한 48쪽 한번 봐봐. 강의한 48쪽에 유증 이렇게 나와 있죠. 유증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포괄적 유증은 뭐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지분적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의 3분의 1을 뭐 김갑돌에게 준다. 내 재산 전부를 뭐 김을순에게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경우에 이게 포괄적 유증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포괄적 유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옆집 사는 김갑동에게 준다. 만약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치자고요. 원래 김갑동은 직계비속도, 응? 형제자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야. 그런데 김갑동에게 내가 옆집 사는 김갑동에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 이렇게 포괄적 유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상속인하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괄적 유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유언 상속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 민법에서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라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 그럼 포괄적 유증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한 거나 유언 상속을 인정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 응? 그래서 바로 이걸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도 유언 상속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학자분들이. 그러니까 여긴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민법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전히 어떤 민법의 그 명문 규정에만 쫓아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만 인정을 하고 있고 유언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포괄적 유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유언 상속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아마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응? 응. 참고로 아까 포괄적 유증만 얘기했고 특정적 유증을 얘기 안 했는데 특정적 유증은 어떤 특정한 재산을 유증의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을 누구에게 준다든지 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뭐 김갑동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재산을 유증의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제 특정적 유증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37쪽으로 돌아오셔서요. 이렇게 상속법제에는 법정상속, 유언상속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포괄적 유증을 통하여 유언 상속을 인정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에 상속 개시원인 한번 보자. 상속 개시원인. 상속은 언제 개시되느냐?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돼요. 여기서 이제 피상속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요. 피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재산을 내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이때 이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 그러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나를 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피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인이 누군지 아셨죠? 그럼 상속은 언제 개시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당연히 개시돼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몰랐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어. 뭐 예를 들어 외국에 있다든지 해서 뭐 하여튼 뭐 3일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난 몰랐어. 그렇다 하더라도 3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응? 응. 그래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을 하고요. 상속은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망 신고라든지 상속 등기를 해야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부모님 소유의 그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 그게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 당연히. 자, 이렇게 자연인이 사망을 하면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망은 뭐예요? 심장 박동이 영구히 정지한 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응? 사망했을 개연성은 아주 높은데 사망했다라고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실정선고라 그래. 실정선고. 거기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다. 이 실종선고는 뭐냐 하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생사불명인 경우. 생사불명인데 이 생사불명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돼요. 이걸 실종기간이라 그래. 실종기간. 보통 이 실종기간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생사불명인 때로부터 5년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건 생사불명이 아니야. 생사불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5년 정도 계속되는 거예요. 5년 이상. 5년 이상 계속되면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 한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시최고를 해요. 혹시 누가 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불명인 이 사람을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응? 혹시 이 사람이 언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렇게 공시최고를 해요. 그래서 공시최고 기간 동안에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 그럼 법원에서는 실종선고를 하죠. 이렇게 실종선고를 하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그 5년, 생사불명 상태 5년의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사망한 것으로. 실종 선고를 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실종 기간을 내가 이제 보통 통상 실종 기간 5년이라 그러는데 특별 실종 기간은 1년이에요. 특별 실종 기간은 뭐냐 하면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터에 참여했다든지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생사불명이야. 이런 경우에는 1년이면 된다. 이거예요. 실종 기간 1년. 그 다음에 침몰 중인 배에 있었다든지 또는 추락 중인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시신을 못 찾았어. 이런 경우에도 특별 실종 기간 1년이에요. 그런데 이 침몰 중에 있는 어떤 선박이 있었다든지 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실종 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뭘로 처리하냐면 요 바로 옆에 보고 인정 사망 있죠? 37쪽 실종 선고 설명 부분 연달아서 인정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인정 사망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예전에 괌에 칼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괌에 칼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탑승자 전원 사망했죠. 근데 그중에 시신을 몇 분은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 항공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폭발을 하면 이게 무슨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폭발력이 세서 그 폭탄이 터지는 거나 똑같대요. 그러다 보면 시신을 유실하는 경우가 많대요.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그때도 하여튼 몇 분의 시신은 끝내 못 찾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특별 실종 1년 기간, 1년의 특별 실종 기간으로 해서 실종 선고로 처리한 게 아니라 인정 사망으로 처리했죠. 이런 경우는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죠. 이분이 그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고, 그리고 이 경우 이분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거 실종 선고 절차 거치게 하면 너무 번잡하죠. 그래서 이때는 인정 사망으로 처리해요. 인정 사망은 누가 하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비행기 추락한 날 사망한 것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인정 사망은 관공서에서 인정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게 인정 사망이에요. 인정 사망. 이렇게 실종 선고나 인정 사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때에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상속이 개시되죠. 응? 상속이 개시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과서에는 우리 여기 강의 안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민법에 특칙 규정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사망 추정 규정.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속에 관해서 살펴볼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사망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 교과서에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라. 이럴 때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걸 추정을 해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물론 당시에 뭐 그 비행기 추락 현장에 출동한 뭐 구급대원이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아들은 조금 숨이 붙어 있다가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면 그건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아들이 나중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갔는데 이제 두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엄밀히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누군가 하나 먼저 죽었겠죠. 0.00001초라도.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이 일어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권리나 의무는 살아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법률상으로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지. 응? 응. 권리 의무 못 가져. 무슨 물건이 어떻게 권리 의무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 의무를 가지려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권도 권리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으려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응?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살아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어떡해? 같이 죽었잖아. 상속 개시될 때 그 사람도 동시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속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이렇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아버지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이 안 돼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살아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법정 상속인을 한번 보죠. 법정 상속인의 범위는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뭐냐 하면 자녀,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자, 손녀, 이런 걸 직계비속이라 그래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계신 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걸 이제 직계존속이라 그러고, 형제자매는 뭐 잘 아시죠,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사촌, 여러분들 사촌지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촌 이내니까 삼촌도 포함되죠. 삼촌에 해당되는 게 뭐 숙부님, 백부님,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외삼촌, 이거 다 삼촌이죠. 그 다음에 사촌,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렇게 쭉 사촌이 있죠. 그래서 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배우자. 응? 이런 사람들,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만 상속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법정 상속인의 순위를 한번 보죠. 법정 상속인의 순위를 한번 보시면 1순위는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38쪽이에요. 상속인의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뭐 아들, 딸에서 한 5명 있었다. 그럼 그 5명이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다. 자녀는 돌아가신 분하고 몇 촌지간이에요? 자녀는 1촌이에요. 1촌. 돌아가신 분하고 그 자녀는 1촌이야. 그러면 손자, 손녀는 2촌이죠. 2촌. 그러니까 이 경우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누가 상속인이 돼요?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는 이 경우 상속인이 못 돼요. 그래서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이가 없으므로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양자가 이제 법정 친자 관계죠. 양자,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차이가 없어요. 혼인 중에 출생자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이든 상관없어요. 혼인 외의 출생자라 그런다면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죠. 부모님이 인지한 경우. 혼인 관계에서 난 자식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님이 인지를 하면 가족법상 법률 용어예요. 인지라는 게 내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지를 하게 하면 친자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이든 혼인 외의 출생자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 아들도 장남하고 차남하고 다르고, 그리고 딸은 또 결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아들하고 딸 사이에 또 상속분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1990년 민법 개정하면서 싹 바뀌었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태아. 자, 이 태아는 우리가 잠깐만, 내가 이거 설명을 했나요? 응? 그러니까 태아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했나? 안 했었나 보구나. 우리가 언제서부터 사람인지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안 했나요? 자, 아까 내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권리를 갖고 내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살아있는 사람만 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러면 사람은 언제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서부터 사람이냐? 이게 사람의 시기, 언제까지 사람이냐? 이게 사람의 종기예요. 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언제서부터 사람이냐에 대해서 4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진통설. 엄마가 진통을 느끼면, 출산하려고 진통을 느끼면 그때서부터 사람이다. 일부 노출설.
모체로부터 일부 노출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 모체로부터 태아가 전부 노출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탯줄을 끊고 혼자 독립적으로 호흡을 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에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서부터 사람이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 민법상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이전 단계가 뭐예요? 그게 태아예요. 태아.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모체의 일부죠. 모체의 일부. 모체의 일부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서부터 사람이다? 민법상으로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서부터 사람이야. 그럼 그때서부터 권리 의무를 갖는 거야. 그 이전에는 태아야 권리 의무 못 가져.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뭐 시기 얘기했으니까 종기도 또 얘기해. 근데 뭐 종기가 어디냐? 우리 민법상으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아요. 맥박종지설이에요. 심장 박동이 영구히 정지한대. 맥박종지설. 뇌사설도 있죠. 뭐 뇌파가 뭐 불가역적으로 뭐 저저저 하는 뭐 그런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뭐 민법상으로는 맥박종지설이에요. 심장 박동이 영구히 정지한대.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은 언제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에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부터 심장 박동이 영구히 정지하는 때까지가 사람이고 이때 이 사람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내가 자꾸 민법상이라 그랬는데 그럼 형법상은 다른가요? 형법상은 다르죠. 형법은 다르죠. 형법은 언제서부터 사람이에요? 진통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진통을 느낄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기는 언제예요? 종기는 형법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되죠. 형법상으로는 뇌사설이 일부 채택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장기 이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사설이 일부 채택돼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뇌사설도 학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형법 학자분이 쓰신 그 논문을 봤는데 뇌사설과 관련된 논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 무슨 뇌사설도 학설이 14개 정도 되더라고. 와,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뇌사설이 이제 형법상으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왜 형법에서는 진통설이냐? 형법에는 뭐냐면 영아살해죄 때문에 그래요. 영아살해죄. 그러니까 형법에는 일반 살해죄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일반 살해죄고요. 그다음에 낙태죄가 있잖아요. 태아를 이제 낙태하는 거 낙태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영아살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 영아살해죄는 뭐냐 하면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거거든요. 분만 중 분만 직후. 근데 이 영아서부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좀 감해지기는 하지만 영아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아살인죄 때문에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이에요. 진통설이. 그런데 하여튼 우리 민법으로 돌아와서 아까 내가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언제서부터 사람이야?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데서부터 사람이야. 그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태아야. 태아는 뭐야? 모체의 일부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럼 태아 같은 경우는 상속을 못 받네요. 그렇죠. 못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태아에 관해서 개별적인 어떤 법률 관계, 개별적인 몇 개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이야.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태아도 이 상속에 있어서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태아에 대해서 이건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래. 개별적 보호주의.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개별적인 민법이 정한 특정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입법주의를 개별적 보호주의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태아에 대해서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견해 대립이 있어요. 여기도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생활 법률 시간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면 우리 법학부에 그 민법 총칙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 민법 총칙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이 예외적으로 상속에 관해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태아도 예외적으로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순희 직계 존속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